남편이 숨기는 게 많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배신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 올해 41살입니다. 18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 성민과는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6년, 결혼 18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중학생인 아들 하나를 두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들이 현실이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일마 올해 3월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평소라면 7시쯤 퇴근했는데 9시, 10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졌어. 조금만 참아줘.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통장 관리를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쓰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주유비, 식비, 각종 잡비들이 평소에 2배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카드 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회사 후배들이랑 회식도 많이 하고 프로젝트 관련해서 외부 미팅도 자주 있어서 그래. 다음 달부터는 좀 줄일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늘어만 갔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18년 동안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 없던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면서 휴대폰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간 거예요. 평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남편이 처음으로 실수한 것이었죠. 호기심이 생겨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처음엔 문자나 카카오톡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계좌이체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매달 15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지속적으로요. 예금주는 김소영이라는 낯선 여자 이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체할 때마다 붙인 메모였습니다. 생활비, 유치원비, 병원비, 일반적인 외도라면 선물비나 데이트 비용 정도일 텐데 이건 마치 가족을 부양하는 것 같은 항목들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더 깊이 파헤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막 그날 밤 남편이 휴대폰을 찾지 않는 걸 이상히 여기면서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따라다닐 수 없었지만
주말에 남편이 외출할 때를 노렸어요. 남편은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골프채도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나가는 게 수상했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미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엄마가 잠깐 마트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조심스럽게 남편의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은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세우고 2층짜리 작은 빌라 앞에서 내렸어요. 열쇠를 꺼내더니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빌라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층 창문 커튼 사이로 작은 틈이 있어서 그곳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 사이에 5에 6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는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남편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외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족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참고 차로 돌아왔어요. 집까지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 저 모르게 다른 가족을 만들고 있었다니요. 참막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큰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남편의 서재와 서류함을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언장 초안이었어요. 나 박성민은 내 재산 중 30%를 아들 박준호에게, 나머지 70% 중 절반인 35%를 아들 박지훈에게 상속한다. 박지훈, 저의 아들 이름은 박준호인데 박지훈이라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재산의 35%나 되는 큰 몫을 받게 되어 있는 걸까요? 더 뒤져보니 출생신고서, 사본과 친자 확인서까지 나왔습니다. 박지훈 2018년 4월 15일생, 아버지 박성민, 어머니 김소영. 제가 어제 본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김소영은 계좌이체 예금주 이름과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핀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희 아들 준호보다 5살이나 어린 아이를요. 더 충격적인 건 서류 뭉치 사이에서 발견한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김소영이라는 여자의 이름으로 된 암 진단서였어요. 작년 말에 발급된 것으로 사기 췌장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날짜의 서류는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김소영 2024년 2월 14일 오전 3시 35분 사망.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최근 들어 이상하게 행동한 시기가 바로 2월부터였거든요. 그 여자가 죽은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막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저는 모든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내가 물어봐야 할 말이지. 이게 뭐냐고. 박지훈이 누구야? 김소영이 누구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8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아놓고 미안하다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내 아이가 맞아. 5년 전에 소영이와 만나서 5년 전? 그럼 준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그때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했어. 그리고 너는 준호한테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 그러다가 소영이를 만났는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내 탓이야? 남편이 바람 피고 애까지 낳은 게 내 탓이라고.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훈이는 죄가 없잖아. 남편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죽었어.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올해 2월에 세상을 떠났어. 지금 지훈이는 혼자야. 그래서 지훈이를 데려와야겠어. 내가 키워야지.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겠다니요. 당신 정신 나갔어. 그 애를 여기로 데려오겠다고. 준호는 생각해봤어. 얘 기분은 생각해봤고. 지연아, 지훈이도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았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키우겠어? 그럼 당신 혼자 키워. 나는 못해. 그러면 우리 이혼해야 하나?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더 이상 이런 배신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필로그. 그 후 한 달간 저희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3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아이에게 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지난 5년간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썼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준호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 아빠가 다른 여자랑 애를 낳았어?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으면서 울기도 했죠. 저는 준호에게 최대한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미워하지 말자. 대신 우리끼리 더 잘 살아보자. 현재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준호와 둘이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어렵지만 적어도 거짓말 속에서 살지는 않아요. 가끔 준호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빠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니까요. 사람은 언젠가 숨긴 진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가정이 무너졌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는 않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배우자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처럼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더라도 말이에요.